거대한 소용돌이가 삼켜버린 강한 복판, 고을 원님이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배의 사공인 칠복은 원님의 손을 잡는 대신 물에 둥둥 떠가는 묵직한 돈괴짝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칠복이 돈괴짝을 껴안고 물속으로 가라앉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강가에서 황금빛 짐승 한 마리가 포효하며 거친 물살을 가르고 뛰어들었습니다. 주인을 위해 물길을 가르는 게 황구와 쫓겨난 효녀 청아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댓글을 남긴 모든 분들의 삶에 재물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당바람이 빈소의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평생 거친 당물 위에서 노를 저어 가족을 부양했던 늙은 뱃사공의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혀를 차며 돌아가자 상주 자리에 앉아있던 외부자들 칠복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대신 번들거리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칠복은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벽에 걸린 낡은 괴짝을 여러 곳 간 열쇠꾸러미를 낚아챘습니다. 고요한 상가에 날카로운 쇳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은 밥상을 치우던 청아는 그 소리에 놀라 안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청아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열쇠꾸러미를 흔들며 웃고 있는 칠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오라버니, 아버지가 눈을 감으신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벌써 곳간 열쇠부터 찾으십니까? 청아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칠복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쇠를 허리춤에 차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루가 지났든 이틀이 지났든 이제 이 집의 가장은 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남인 내가 나루터를 물려받는 건 당연지사 아니냐? 넌 계집이니 부엌 일이나 신경 써라. 칠복은 곧장 마당으로 나가 나루터에 묶여있는 배를 살폈습니다. 그 배는 청아의 아버지가 평생을 함께한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칠복은 배의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뱃머리에 놓인 돈통부터 열어보았습니다. 텅 빈 돈통을 본 칠복은 침을 뱉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늙은이가 죽을 때까지 돈 한 푼 제대로 못 모아놨군. 내가 잡았으면 진작에 기와집을 올렸을 것을. 그때 청아가 마당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녀는 칠복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나루터는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건네주는 곳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물기를 먼저 읽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강물색을 보십시오. 상류에서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며칠간은 배를 띄우지 말고 배 밑바닥을 수리해야 합니다. 청아는 어리적부터 아버지 어깨 너머로 물기를 배웠기에 강물의 미세한 변화만 보고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에게 그 말은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아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배가 물에 뜨면 그만이지. 물 색깔이 무슨 상관이야? 당장 내일부터 손님을 받을 것이다. 돈 없는 것들은 헤엄쳐 건너라 하고 돈 있는 양반들만 태우면 금세 부자가 될 게다. 그 소란을 듣고 안방에서 계모 박씨가 나왔습니다. 박씨는 쓰러진 청아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칠복의 등 뒤에 서서 싸늘한 눈빛으로 청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청아, 내 오라비 말이 맞다. 넌 이제 다 컸으니 시집이나 갈 준비를 해야지. 언제까지 배실 타령을 할 셈이냐? 그리고 저 똥개는 당장 내다 버려라. 박씨가 손가락질한 곳에는 누렁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청아가 아끼는 영물이라 불리던 사냥개 혈통의 황구였습니다. 황구는 주인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슬픈 눈으로 청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황구를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황구는 아버지가 저를 지키라고 남겨주신 가족입니다.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가족. 짐승이 무슨 가족이냐? 쌀한 톨이 아까운 판에 저 식충이를 먹일 밥은 없다. 내가 정 저 개새끼를 못 버리겠다면 너도 같이 나가거라. 박씨의 호통은 서리발보다 차가웠습니다. 칠복은 기다렸다는 듯 청아의 짐 보따리를 마당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낡은 무명옷 몇 벌과 빗 하나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것이 청아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나가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칠복은 빗자루를 들고 청아와 황구를 대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엄동설안이었습니다. 청아는 얇은 옷차림으로 쫓겨나면서도 황구의 목줄을 꼭 잡았습니다. 대문이 요란하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칠복이 대문 밖으로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 온 붙을라!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닫힌 대문 너머로 칠복과 박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루터에서 들어올 돈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청아는 멍하니 닫힌 대문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등을 핥은 가스란 담촉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황구였습니다. 황구는 꼬리를 흔들며 청아의 언손을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황구야. 우리에겐 아직 서로가 있구나. 청아는 흙바닥에 떨어진 진 보따리를 주워들었습니다. 갈곳이라곤 강가 10리 밖, 사람들이 버려둔 낡은 갈대밭 둔막뿐이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한 당둑을 따라 쫓겨난 소녀와 누렁 개 한 마리가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청아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출렁이는 검은 강물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의 나루터를 되찾겠다는 결기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거친 물살이 자신을 집어삼킬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 청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갈대밭 움막은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사가버린 거적 사이로 강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들었고 바닥은 냉기로 젖어 있었습니다. 쫓겨난 첫날 밤 청아는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었습니다. 품에서 꺼낸 것이라고는 아까 부엌에서 쫓겨날 때 무심코 챙긴 식은 주먹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배가 요동을 쳤습니다. 옆에 웅크린 황구도 배가 고픈지 힘없이 신음했습니다. 청아는 주먹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먹어도 기별이 가지 않을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먹밥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나머지 반쪽마저 황구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황구야. 황구는 주먹밥 냄새를 맡고도 선뜻 먹지 않고 청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주인이 굶고 있다는 걸 아는 눈치였습니다. 청아는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을 마시면 된다. 하지만 너는 힘을 써야 해. 내가 건강해야 나를 지킬 것 아니냐? 이건 그냥 밥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게 맡기는 삭시다. 그제야 황구는 허겁지겁 주먹밥을 삼켰습니다. 청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강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것은 미련한 짓이었지만 청아에게는 철저한 투자였습니다. 칠복은 황구를 식충이라 불렀지만 청아는 황구를 유일한 동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늑대 울음소리가 강 건너에서 들려왔습니다. 청아는 무서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를 채운 황구가 움막에 뚫린 입구로 가더니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찬 바람을 온몸으로 막으며 어둠 속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운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황구의 눈빛은 맹수처럼 매서웠습니다. 그래, 칠복 오라버니보다 낫구나. 밥값은 하는 놈이다. 청아는 황구의 듬직한 등판에 기대어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황구는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청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이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강가에 나와 얼음을 지치며 놀 때 청아는 황구를 데리고 살얼음이 낀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황구야, 이리 온. 청아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물속에서 황구를 불렀습니다. 황구는 강가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낑낑거렸습니다. 발에 물이 닿는 것조차 싫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칠복이한테 쫓겨나더니 저 처자가 실성을 했나. 산짐승인 개를 데리고 물에서 뭐 하는 짓인고? 하지만 청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나무 토막 하나를 꺼내 강물 멀리 던졌습니다. 가져와. 저걸 못 가져오면 우리는 둘 다 죽는다. 청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나루터를 되찾으려면 칠복보다 나은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칠복에게는 배와 돈이 있었지만 청아에게는 물기를 잃는 눈과 황구뿐이었습니다. 황구가 물을 겁내면 그들의 재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청아가 먼저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 잠수하는 신용을 하자 황구가 크게 짖더니 덩달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인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이 물에 대한 공포를 이긴 것입니다. 황구는 서툰 개헤엄으로 물살을 가르며 나무 토막을 물어왔습니다. 청아는 젖은 황구를 끌어안고 칭찬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너는 이제 그냥 개가 아니다. 물기를 가르는 사자다. 그날부터 청아와 황구는 매일같이 강물과 싸웠습니다. 청아는 물의 흐름이 어디서 빨라지고 어디서 맴도는지를 황구에게 가르쳤고, 황구는 거센 물살 속에서 중심을 잡고 헤엄친 법을 익혔습니다. 청아의 손발은 동상에 걸려 부르텄고 황구의 털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했지만 그들의 몸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생존 기술이 근육처럼 단단하게 붙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나루터에서 칠복이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청아와 황구는 차가운 강물 속에서 훗날 닥쳐올 거대한 재앙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아와 황구가 강물과 사투를 벌이는 사이 나루터의 풍경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칠복이 운영을 맡은 지 반제도 채 되지 않아 활기차던 나루터에는 고성과 한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어허, 이보시오. 칠복이 양반 뱃삭이 또 올랐소. 엊그제만 해도 단량이더니 오늘은 왜 열량이요? 장을 보러 가던 김노인이 쌈지돈을 꺼내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뱃머리에 비스듬히 누워 곰방대를 물고 있던 칠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 법으로 금지된 비단 옷을 몰래 지어 입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싫으면 관두시오. 누가 타라고 사정했소? 강을 헤엄쳐 건너가든가 아니면 산을 넘어 네 길을 돌아가든가. 아쉬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지. 칠복의 배짱은 독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근방에서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는 오직 칠복의 배 한 척뿐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분통이 터졌지만 장날에 늦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엽전 10량을 돈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칠복은 그제야 희죽 웃으며 곰방대를 털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자, 다음 손님. 짐 있는 사람은 2배요. 문제는 배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칠복은 한 명이라도 더 태워 돈을 벌 욕심에 정원을 무시하고 사람과 짐을 마구잡이로 씌웠습니다. 배는 이미 물이 배전까지 찰랑거릴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공 양반, 이러다 배 뒤집히겠소. 그만 태우시오. 보부상이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칠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쌀가마니 3개를 더 싣게 했습니다. 안 죽어. 안 죽어. 내 배는 용왕님이 지켜준다니까. 잔소리 말고 구석으로 좀 붙으시오. 배가 기우뚱하며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루터 기둥에 묶인 밧줄은 낡아서 올이 풀려가고 있었지만 칠복은 그 밧줄을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뱃사공에게 배와 밧줄은 생명과도 같은 생산수단이었으나 칠복에게는 그저 돈을 빨아들이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배 판자가 썩어 물이 새어 들어오면 칠복은 수리공을 부르는 대신 헌 옷가지로 대충 태워맞고는 그 돈으로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칠복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루터로 나왔습니다. 마침 강 건너 마을에 급한 약을 구하러 가야 했던 아낙네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사공님, 제발 배 좀 띄워주세요. 아이가 열병이 나서 죽어갑니다. 아낙네가 칠복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귀찮다는 듯 아낙네를 발로 툭 밀어냈습니다. 에잉, 재수 없게. 지금 내가 술 기운이 올라서 노를 못 젓네. 정 급하면 뱃삭을 5배 내든가. 5배라니 어찌 그런. 가진 게 이것뿐인데. 아낙네가 쥐고 있던 쌈짓돈을 보이자 칠복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돈 없으면 썩 꺼지시오. 나는 땅 파서 장사하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청년들이 주먹을 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놈.
청아가 있을 때는 저런 법이 없었는데 청아는 돈이 없어도 급한 환자가 있으면 밤중에도 노를 저어주곤 했지. 칠복이 저놈은 배가 아니라 돈통만 끌어안고 사는 놈이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칠복은 이미 사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나루터를 점거한 강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배는 썩어가고 밧줄은 끊어지기 직전이었으며 사람들의 인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안전비용을 아껴 술값으로 탕진하는 동안 강물은 조용히 다가올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칠복이 화려한 옷을 입고 콧노래를 부르던 그 시각, 배의 밑바닥에서는 썩은 나무 판자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 불러 예고된 파산의 소리였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째 눅눅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갈대밭 움막에서 황구의 털을 비껴주던 청아는 문득 코끝을 스치는 비릿한 흙내음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황구도 무언가를 감지한 듯 강상류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청아는 급히 강가로 달려나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흐르는 강물이었지만 청아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물색이 평소보다 짙은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수면 위로 몽글몽글한 거품들이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류의 계곡물이 뒤집혀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직전에 보이는 전조였습니다. 이 냄새. 상류 12 밖 굵은 언덕의 흙이 무너진 냄새다. 내일이면 집채만한 물살이 닥치겠구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공은 노를 젓는 힘보다 물을 읽는 눈이 좋아야 한다고. 청아는 이 위험을 모른 채 내일 배를 탈 마을 사람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신을 고쳐 신고 황구와 함께 마을 장터로 달렸습니다. 장터는 내일 강을 건너려는 상인들과 행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내일은 배를 타시면 안 됩니다. 큰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따리 장수 한 명이 청아를 흘깃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큰 물이라니. 괜한 헛소리하지 마라. 아닙니다. 강물색이 변했고 거품이 일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이미 둑이 터진 겁니다. 내일 배를 띄우면 십중팔구 뒤집힙니다. 제발 하루만 참으십시오. 청아의 눈빛이 워낙 결연하자 몇몇 노인들과 눈치 빠른 상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처자가 죽은 박노인네 딸 아닌가. 어릴 때부터 물귀신처럼 물기를 잘 알았지. 그러고 보니 바람 냄새가 좀 축축하긴 해. 믿져야 본전이니 내일은 건너지 말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자 주막에서 낮술을 마시던 칠복이 헐레벌떡 뛰쳐나왔습니다. 손님이 줄어든다는 소리에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이 빌어먹을 년이 어디서 영업 방해질이야? 칠복은 다짜고짜 청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내년이 쫓겨나더니 앙심을 품고 내 장사를 망치려 드는구나. 근물 웃기지 마라. 내일 날씨가 맑으면 내년 목을 비틀어 놓겠다. 청아는 칠복의 손을 뿌리치며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오라버니, 돈 몇 푼 벌자고 사람 목숨을 걸 셈입니까? 제발 물을 좀 보십시오. 저게 평소와 같은 물입니까? 시끄럽다. 재수 없게 지저대지 말고 썩 꺼져. 한 번만 더 내 손님들 앞에서 주둥이를 놀리면 그땐 황구 놈을 가마솥에 삶아버릴 테다. 칠복은 청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황구가 이빨을 드러내며 칠복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청아는 황구를 진정시키며 흙먼지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청아는 걱정스런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힘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몰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잔잔하던 강물은 온데간데 없고 시커먼 흙탕물이 성난 용처럼 굽이치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러진 나무들과 가축의 사체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배를 띄기는커녕 강가에 서 있는 것조차 위험해 보이는 살벌한 풍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어제 그 처자말이 진짜였네. 배 탔으면 우리 다 물귀신 될 뻔했어. 어제 청아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던 상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면 억지로 배를 띄우려던 칠복은 나루터 기둥을 붙잡고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센 물살에 배가 이리저리 부딪히며 배전이 깨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젠장! 내 배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데? 칠복은 사람들의 목숨보다 부서진 배 조각이 아까워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칠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차공이란 놈이 물길도 모르고 돈독만 올랐으니 진짜 주인은 쫓겨난 저 청아 아기씨였구만. 비록 쫓겨난 신세였지만 청아의 실력과 진심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칠복이 가진 것은 껍데기뿐인 배였고 청아가 가진 것은 생명을 살리는 안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칠복은 이 경고를 무시한 채 곧 자신의 운명을 가를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지만 강물은 여전히 햇빛을 띠며 사나우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불어나 강폭은 평소보다 2배는 넓어져 있었고 물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련한 뱃사공이라면 며칠 더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루터의 급한 전갈이 당도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고을 원님께서 오늘 시차를 나오신다. 강 건너 관하로 가실 터이니 배를 대기시켜라. 나루터 주막에서 파전을 뜯던 칠복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고을 원님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칠복의 머릿속에서 재빨리 주판알이 튀겨졌습니다. 원님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면 뱃삭시 문제가 아니다. 잘만 보이면 나루터 운영권을 영구히 보장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큰 상금을 받아 한미천 잡을 수도 있다. 칠복은 무릎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여봐라. 당장 배를 닫고 꾸며라. 칠복은 그 길로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붉은 비단을 꺼내왔습니다. 썩어서 물이 새는 배의 밑바닥을 수리하는 대신 그 위를 화려한 비단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낡은 삿대에는 오색띠를 둘렀고 뱃머리에는 원님을 환영한다는 깃발을 꽂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호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은 썩은 나무 판자가 삐걱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걱정스럽게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칠보가 물살이 아직 너무 세다. 원님이고 뭐고 오늘은 배를 띄우면 안 돼. 저기 물이 뱅글뱅글 도는 게 안 보이느냐. 하지만 눈앞에 닥친 대박에 눈이 먼 칠복에게 그 소리가 들릴 리 없었습니다. 에이, 촌 늙은이들이 뭘 안다고. 원님께서 기다리시는데 물살 핑계를 대란 말이오? 내 배는 끄떡없으니 부정 타는 소리 마시오. 잠시 후 풍악 소리와 함께 원님의 행차 행렬이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가마에서 내린 원님은 불어난 강물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물새가 꽤 험하구나. 배가 건널 수 있겠느냐? 칠복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염려 마십시오. 소인이 이 강에서만 뼈가 굵은 천하제일의 사공입니다. 제 배는 용왕님도 길을 비켜줍니다요. 칠복의 호언장담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기 전 칠복은 하인들을 시켜 끙끙대며 무언가를 뱃머리에 씌웠습니다. 쇠퇴를 두른 육중한 괴짝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아, 예. 사또 나으리 부임 축하 선물로 드릴 특산품과 제 정성을 좀 담았습니다. 칠복이 굽신거리며 말했지만 사실 그 괴짝의 맨 밑바닥에는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해 긁어모은 엽전 꾸러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의원님에게 잘 보일 생각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배에 실은 것입니다. 무거운 돈괴짝이 실리자 배가 휘청하며 뱃머리가 푹 가라앉았습니다. 글수선이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수행하던 이방이 불안한 듯 말했습니다. 사공, 짐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니냐? 배가 한쪽으로 쏠리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중심만 잘 잡으면 됩니다. 자자, 어서 오르십시오.
칠복은 이방의 말을 자르며 서둘러 원님을 배에 태웠습니다.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된 데는 불어난 강물 위에서 위태롭게 춤을 췄습니다. 강 한가운데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강바닥에 지형이 바뀌어 생긴 거대한 소용돌이가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거칠애와 뇌물로 원님의 환심을 샀다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부력과 평형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했습니다. 그 오만함의 대가는 곧 끔찍한 형태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자, 출항이다. 닻을 올려라. 칠복의 호령 소리가 나루터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자곡 노릇을 한 지 고작 한 달 남짓된 주제에 목소리만큼은 수십 년 된 선장보다 더 거만했습니다. 뱃사공 보조들이 끙끙대며 밧줄을 풀었습니다. 무거운 돈괴짝과 비단 장식, 그리고 건장한 성인 남성 10수명이 탄 데는 이미 물에 잠길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뱃머리에 서서 원님을 향해 연신굽신거리느라 배의 기울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둑 저편 달대밭에서 누군가 흙탕물을 튀기며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삼배옷을 입은 청아였습니다. 그 뒤로 황구가 맹렬하게 짖으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안 됩니다.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청아의 처절한 비명이 강바람을 뚫고 날아들었습니다. 원님과 이방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복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하필 이 중요한 순간에 저 계집이 나타나다니. 칠복은 서둘러 포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미친년이 또 왔구나. 여봐라. 썩 끌어내지 않고 뭐하느냐. 포졸들이 창을 들고 청아를 막아섰지만 청아는 죽을 힘을 다해 그들 사이를 파고들어 나루터 끝자락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원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강을 보십시오. 지금 물살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나 속에서는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저 앞 굽이치는 곳에 소용돌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 배처럼 무거운 짐을 실으면 백발백중 뒤집힙니다. 청아의 말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강 한복판, 물거품이 기이하게 역류하는 지점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경험 없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숙련된 사공만이 읽을 수 있는 죽음의 수역이었습니다. 원님은 청아의 기세에 눌려 잠시 칠복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복의 사공, 저 처자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짐을 내리고 배를 점검하는 게 어떻겠나? 원님의 말에 칠복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여기서 배를 세우고 짐을 검사하다가 궤장 밑에 숨겨둔 뇌물과 착취한 돈다발이 들통난다면, 게다가 자신의 실력 없음이 탄로난다면 칠복에게는 안전보다 자신의 체면과 돈다발을 지키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천부당만 부당하옵니다. 저 계집은 제 이복 동생인데 아버지 유산을 못 받아 앙심을 품고 실성한 년입니다. 미친년 헛소리에 귀한 행차를 멈추시다니요. 칠복은 얼굴을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망할 년아. 내가 감히 어디라고 와서 행패냐. 썩 꺼지지 못해. 칠복이 삿대를 들어 청아를 위협하자 황구가 이빨을 드러내며 칠복을 향해 뛰어오르려 했습니다. 칠복은 욕설을 내뱉으며 황구를 향해 삿대를 휘둘렀습니다. 청아는 몸을 던져 황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틈을 타 포졸들이 달려들어 청아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놓으십시오. 이건 살인입니다. 다 죽는단 말입니다. 청아가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포졸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청아는 흙바닥에 처박혔고 그녀의 간절한 경고는 미친 여자의 난동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쯧쯧, 젊은 처자가 안 됐구먼. 어서 출발하세. 원님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복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뱃사공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출항. 어서 저 물살을 가르고 나아가자. 배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나루터를 떠났습니다. 칠복은 보란듯이 뱃머리에서 폼을 잡으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배는 청아가 경고한 그 죽음의 수역을 향해 거침없이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진 청아는 멀어지는 배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배가 강 중심부로 다가갈수록 물살이 배의 밑바닥을 잡아당기며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황구가 강물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마치 돌아오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을 가득 실은 배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갑자기 멈추고 기이한 정적이 흐르는 폭풍전야의 순간 청아는 주먹을 불끈 쥐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터진다. 곧 터진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묶어둔 밧줄을 풀러 자신의 몸과 황구의 몸을 단단히 연결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은 경고였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주인의 자세였습니다. 청아의 절규가 강바람에 흩어지고 배는 강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탄 듯 매끄럽게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원님은 배전에 기대어 경치를 감상했고 칠복은 안도하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거 보십시오. 나으리,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미친년 말만 믿고 회군했으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뻔했습니다. 칠복이 껄껄 웃으며 돈 괴짝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괴짝 안에 든 돈이면 기와집을 짓고도 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배가 강폭이 좁아지며 물살이 급해지는 병목 구간에 진입하자 배 밑바닥에서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우는 듯한 소리와 함께 진동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아가 경고했던 그 소용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물결이었지만 물속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의 급류가 충돌하며 거대한 구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배가 왜 이래? 노를 저어라. 똑바로 젓지 못해. 칠복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뱃사공들이 죽으림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물살은 억세게 배를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칠복이 욕심부려 실은 과도한 짐과 무거운 돈괴짝 때문에 배는 보궐력을 잃고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비단 장식 아래로 썩어 문드러진 낡은 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뱃머리에 실린 돈괴짝의 육중한 무게가 쏠리자 썩은 바닥이 그대로 뚫려버린 것입니다. 물이다, 물이 샌다. 순식간에 시커먼 강물이 배 안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비규환이 펼쳐졌습니다. 점잖던 원님도 채통을 잃고 비명을 질렀고 이방과 포졸들은 살기 위해 서로를 밀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사공,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서 배를 돌려라. 원님이 칠복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칠복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원님이 아니었습니다. 기울어진 배 틈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돈괴짝이었습니다. 안 돼. 내 돈. 저게 어떤 돈인데. 칠복은 원님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비키시오. 내 돈부터 건져야 해. 자신을 믿고 고을의 최고 권력자인 원님을 밀쳐버린 칠복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미끄러지는 돈괴짝을 덮쳤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그 무게 때문에 배는 더 빠르게 전복되었습니다. 칠복이 돈괴짝을 끌어안는 순간 배는 완전히 뒤집혔고 모든 사람이 차가운 흙탕물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거센 물살은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을 휘감았습니다. 무거운 관복을 입은 원님과 포졸들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떠오르기를 반복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칠복은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헤엄을 치기 위해 무거운 것을 버려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수면 위로 떠오른 널빤지 하나에 의지한 채 한 손으로는 널빤지를 다른 한 손으로는 그 무거운 돈괴짝의 손잡이를 죽기 살기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숨을 쉴 때마다 흙탕물이 들이닥쳤지만 탐욕에 미친 소나기 힘은 풀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자산인 돈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나루터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칠복의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화려했던 비단 장식은 물에 젖어걸레 조각처럼 떠다녔습니다. 탐욕이 쌓아올린 가짜 성공이 무너지는 데는 채 일각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모든 것을 삼킬 기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원님의 머리가 물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강둑에서 무언가가 묵직하게 물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때 강둑을 박차고 날아오른 것은 황금빛 짐승이었습니다.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황구가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본래 물을 실어에 발만 담가도 기겁하던 옛날의 황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겨울 청아와 함께 살얼음판을 깨며 훈련했던 그 황구였습니다. 잠시 후 수면 위로 황구의 누런 머리가 쑥 솟아올랐습니다. 녀석은 거센 파도가 덮쳐와도 당황하지 않고 네 발을 힘차게 휘저어 물살의 리듬을 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물 위를 달리는 사자 같았습니다. 황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중 가장 위급해 보이는 사람, 바로 물을 잔뜩 먹고 의식을 잃어가는 원님이었습니다. 황구는 거침없이 헤엄쳐 원님의 뒷덜미, 옷자락을 단단히 물었습니다. 물에 젖은 성인 남자의 무게는 엄청났지만 황구는 턱 근육이 터질 듯 힘을 주며 원님의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도록 버텼습니다. 그 뒤를 이어 청아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허리에는 굵은 밧줄이 감겨 있었고 밧줄의 반대편 끝은 강변의 튼튼한 버드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청아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자명에 들어갔습니다. 칠복에게는 재앙이었던 소용돌이가 물길을 아는 청아에게는 길이었습니다. 청아는 소용돌이의 회전력을 역이용해 힘을 들이지 않고 순식간에 원님과 황구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영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잇는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청아는 물 위로 솟구쳐 오르며 황구가 힘겹게 붙잡고 있는 원님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넣었습니다. 황구야, 이제 됐다. 날아. 청아의 외침에 황구가 옷자락을 놓자마자 청아는 자신의 허리에 묶인 밧줄을 원님의 몸에 단단히 결속했습니다. 그리고 강변을 향해 힘차게 팔을 휘저었습니다. 당겨라. 황구야, 줄을 당겨. 청아의 신호를 알아들은 황구는 먼저 강가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무태에 오르자마자 황구는 밧줄의 끝을 입에 물고 뒷다리에 힘을 주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짐승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강변에 모여있던 마을 청년들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저 개를 도와라. 줄을 당겨. 십수명의 장정들이 밧줄을 잡고 영차영차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청아는 물속에서 원님의 머리를 받친 채 거센 물살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강가로 밀려왔습니다. 탐욕스런 칠복의 배는 흔적도 없이 부서졌지만 청아와 황구가 연결한 생명의 밧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원님이 강가 자갈밭으로 끌려 올라왔습니다. 물을 토해내며 쿨럭거리는 원님을 보며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살았다. 사또 나으리가 사셨다. 저 개를 보게. 저 짐승이 사람을 구했어. 흠뻑 젖은 황구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꼬리를 흔들며 청아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청아는 탈진에 쓰러진 채로 황구의 젖은 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훈련했던 그 추운 겨울밤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강하류 쪽에서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여전히 돈괴짝을 놓지 못한 채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내 돈! 아니, 나 좀 꺼내줘! 돈괴짝의 무게 때문에 칠복은 자꾸만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살고 싶으면 돈을 놓아야 했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는 끝까지 괴짝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이 긴 대나무 장대를 내밀어 칠복의 머리채를 낚아채듯 건져내야 했습니다. 강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 한 명은 목숨을 걸고 타인을 구한 영웅이었고 한 명은 돈을 지키려다 타인을 죽일 뻔한 죄인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원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청아와 늠름하게 앉아있는 황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물먹은 생쥐꼴로 돈괴짝을 끌어안고 벌벌 떠는 칠복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자연의 노여움인 물의 심판은 끝났으나 인과응보를 물을 관하의 엄중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강변 자갈밭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물을 토해내며 겨우 숨을 고른 원님은 젖은 관복을 털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 죽다 살아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하고 매서웠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칠복이 있었습니다. 칠복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물에서 나왔음에도 원님의 안위는 살피지도 않고 품에 안은 돈괴짝의 뚜껑부터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엽전이 그대로 있네. 물에 좀 젖었지만 말리면 그만이지. 휴, 10년 감수했네. 칠복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희죽거리는 순간 원님의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저놈을 당장 무릎 꿇려라. 원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칠복을 덮쳤습니다. 칠복은 영문도 모른 채 자갈밭에 무릎이 꿇렸습니다.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칠복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왜 이러십니까? 저는 제 전 재산을 걸고 이 배를 지켰습니다. 배가 뒤집힌 건 천재지변인데 어찌 저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원님은 성큼성큼 다가와 칠복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돈괴짝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괴짝이 뒤집히며 그 안에 있던 은전과 엽전들이 흘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것은 칠복이 뱃삭을 5배로 올리고 짐을 과적하여 벌어들인 탐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내 이놈, 천재지변이라? 아까 저 처자가 목이 터져라 경고할 때 내 놈은 듣지 않았다. 그것은 무지한 죄다. 그리고 배가 넘어갈 때 너는 나를 밀쳐내고 저 돈괴짝을 끌어안았다. 그것은 살인미수이자 패륜이다. 원님의 지적에 칠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아까 원님을 밀치고 지 돈부터 챙기더라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걔는 사람을 구하는데 사공이란 놈이 돈통만 챙기다니. 원님은 옆에 엎드려 있는 청아와 늠름하게 앉아있는 황구를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내 놈이 쫓아낸 저 처자와 걔는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다. 짐승도 은혜를 알고 주인을 섬기거늘 너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느냐?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계모 박씨가 칠복을 감싸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우리 칠복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지. 사람을 해하려던 건 아닙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원님은 싸늘하게 웃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이 그리도 좋으냐? 좋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죗값을 치르게 해주마. 원님은 이방에게 즉결 처분을 명했습니다. 첫째, 사공 칠복과 그 어미는 탐욕으로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관을 능멸하였으니 곤장 50대에 처한다. 지금 당장 집행하라. 매우 쳐라. 형틀도 없이 자갈밭에 엎드린 칠복과 박씨의 등 위로 굵은 곤장이 춤을 추듯 떨어졌습니다. 칠복의 비명소리가 강변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처벌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칠복이 독점해온 나루터의 운영권은 즉시 박탈할 것이니 다시는 그 탐욕스러운 손을 뱉길에 뻗치지 못하게 하라. 또한 저 돈괴짝에 들어있는 모든 재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긁어 모은 것이니 낱낱이 국고로 환수하여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진율하는데 쓰도록 하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칠복은 곤장을 맞으면서도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뼈와 살 같은 돈입니다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 그럼 원대로 해주마. 여봐라. 더 세게 쳐라. 아, 잘못했습니다. 돈은 가져가도 목숨만은. 결국 칠복은 개거품을 물고 기절할 때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동괴짝은 포졸들에 의해 압수되었고 찢어진 비단옷과 부서진 배 조각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계모 박씨 역시 헝클어진 머리로 통곡하며 칠복을 원망했습니다. 이 썩을 놈아! 내가 큰 돈을 번다며 곤장이나 벌어오고 내 팔자야! 두 모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마을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어 쫓겨나는 그들의 등 뒤로 마을 아이들이 소금을 뿌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돈 쫓던 칠복이 똥물 먹고 개 쫓던 청아는 복을 받네. 탐욕으로 쌓아 올린 칠복의 탑은 무너졌고 이제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터전 위에는 또 다른 기적이 숨어 있었으니 하늘은 진정한 주인을 위해 값진 선물을 예비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님은 따뜻한 눈길로 청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님은 젖은 소매 안에서 관인이 찍힌 문서를 꺼냈습니다.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졌지만 그 효력만큼은 천금보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아직도 엎드려 있는 청아에게 그 문서를 건넸습니다. 고개를 들라. 이것은 이 나루터의 운영을 허가하는 증서다. 본래는 칠복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 그 자격은 박탈되었다. 오늘부터 이 나루터의 주인은 오직 너뿐이다. 누구도 너의 허락 없이는 이 강에 배를 띄울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증서가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모든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독점할 수 있는 엄청난 이권이 걸린 문서였습니다. 청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망극하옵니다. 소녀가 감히 아니다. 너는 실력으로 사람을 구했고 안목으로 재앙을 예견했다. 너야말로 진정한 사공이다. 원님은 이어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드는 황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님은 하인을 시켜 관아에서 가져온 붉은 비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황구의 목에 새로운 붉은 비단을 둘러주었습니다. 이 개는 짐승이지만 그 충심은 웬만한 신하보다 낫다. 오늘부터 이 개를 충구라 부를 것이니 아무도 이 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라. 또한 관아의 창고를 열어 이 충구에게 평생 최고급 고기를 대령하도록 하겠다. 황구가 마치 알아들은 듯 우렁차게 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쫓겨났던 천덕꾸러기들이 고을 최고의 귀빈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청아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칠복과 계모가 쓰던 세간살이는 관아에서 모두 압류해 갔기에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아에게는 그 텅 빈 공간이 어느 때보다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황구가 낑낑거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칠복이 재수 없다며 발로 차 부숴버렸던 황구의 옛 계집터였습니다. 충구야? 아니, 황구야. 배가 고프냐? 왜 그러느냐? 청아가 다가가 말렸지만 황구는 멈추지 않고 앞발에 피가 맺힐 정도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청아는 괭이를 가져와 황구가 파던 곳을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괭이 끝에 둔탁한 소리가 걸렸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기름종이로 꽁꽁 싸맨 작은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자 달빛 아래 번쩍이는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항아리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뱃삭을 받아 꼬깃꼬깃 모은 은전 수십 냥과 묵직한 엽전 꾸러미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칠복이 그토록 집안을 뒤져도 찾지 못했던 유산이 바로 그가 가장 무시했던 계집 밑바닥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청아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비뚤배뚤하지만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청아야, 내 계모와 칠복이는 돈 냄새는 잘 맡아도 내 마음은 읽을 줄 모르는 무인들이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 우리 황구의 집 밑에 이 돈을 묻는다. 황구는 너를 끝까지 지킬 놈이니 내가 황구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 돈도 너를 찾아갈 것이다. 이 돈으로 튼튼한 배를 사거라. 청아는 항아리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안목과 황구의 충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황구가 그토록 계집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이유도 주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칠복이 사람 대신 돈괴짝을 안고 가라앉을 때 청하는 사람을 안았기에 진짜 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나루터에는 거대한 새 배가 떠 있었습니다. 최고급 소나무로 지어진 배는 아무리 많은 짐을 실어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했고 뱃머리에는 황금색으로 충고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차례차례 타면 모두 건너갈 수 있습니다. 비단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청아가 능숙하게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엽전 꾸러미가 묵직하게 달려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뱃삭스로 폭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하고 빠른 물길을 안내하여 더 많은 손님이 몰려드는 방비담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뱃머리 가장 높은 곳, 붉은 비단 조끼를 입은 황구 충구가 위풍당당하게 앉아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배에 탈 때마다 황구에게 유포를 던져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충구 대장님, 오늘도 잘 부탁하네. 가끔 나루터 구석에는 거지 꼴을 한 칠복이 나타나 침을 흘리며 그 풍경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황구가 한 번 짖으면 칠복은 기겁하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물기를 잇는 지혜로운 주인과 그 주인을 지키는 충직한 동업자. 두 사람은 아버지의 유산과 자신들의 실력으로 나루터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었습니다. 강물은 오늘도 유유히 흐르며 진심을 다해 투자한 자만이 부를 얻는다는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탐하여 억지로 주려던 자는 그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았고 생명을 귀히 여겨 베풀던 자는 그 덕으로 물 위를 날아올랐습니다. 진정한 부는 눈앞의 돈괴짝이 아니라 사람과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와 신의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곁에도 황구처럼 든든한 귀인이 함께하여 거친 세상의 물길을 가르고 큰 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